안녕하세요, 북스형 카페 여러분.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고대 문화 부분, 시민왕국사 강독 부분을 이제 하겠습니다. 자,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일단 127페이지 펴보세요. 127페이지. 거기 보면 이 신앙과 종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좀 늦게 볼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신앙과 종교와 관련된 건 아니지만 그 예전에 그 개혁 그 부유의 계승 이식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그래서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상고 시대 때는 상고나 뭐 고대 시대 때는 고조선 계승 의식보다는 부유 계승 의식이 되게 강했어요. 부유 계승 의식.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시험 문제 나온 것처럼 백제도 고구려가를 계승한 게 아니라 자신이 부유의 정통이다. 그래서 부유 계승의식이 되게 강했다고 했죠.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이 127페이지 그 밑에 부유 계승의식 관련된 내용이 이제 나와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백제건국은 부여 고구려 계통의 유이민 집단 또는 무순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백제 왕씨의 성씨가 부여씨였으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는데 계로왕이 북위 국수에 보낸 국수에서 그 고구려와 함께 부여부터 나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구려에서 백제 나온 게 아니라 부여에서 고구려 백제가 같이 갈려져 나왔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죠. 그 다음에 사비로 천도한 성왕이 북호를 남부로 고친 사실에도 백제의 부여 계승 의식도 나타난다. 이렇게 있고요. 그거 외에도 이 부여 계승 의식을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동명왕의 어떤 제사를 지냈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백제가 요때 동명왕이라는 것은 고주몽이 아니에요. 고주몽 고구려를 건국한 고주몽이 아니라 부여의 동명왕이죠. 부여의 동명왕 그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나라 기록에는 안 나있지만 어라라는 그 왕의 호칭을 사용했다는 거야. 왕의 호칭을. 자, 이거는 어라는 백제도 사용했고 부여도 사용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승의식에도 이제 보이는 거죠. 지금 계승의 어떤 어떤 부여가 백제가 부여를 계승했다는 그런 것들에서 이제 어라는 왕후에도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여 계승의식 같은 것 좀 기억을 해두시고 가끔씩 이제 공부년 개정교육 과정에서는 부여 계승의식이 좀 나와요. 예. 15년 개정교육 과정에서는 좀 빠져있긴 하는데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좀 파악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요. 여기 뭐 시조신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뭐 그냥 각각 보시고, 다만 여기만 좀 읽어볼게요. 요 관련된 내용이 이제 뭐냐면, 예전에 초계고구려 할 때, 그 관련된 내용에서 이제 나왔는데, 보통 그 국동대열이라는 곳이 있어요. 국동대열. 국동대열. 그래서 이 국동대열이 뭐냐 하면 그 국자라는 것은 나라 국자인데 이걸 나라 국자로 해석하시면 안 되고 우리 그 뭘로 해석해야 되냐면 그 당시 이제 도읍을 매겨요. 그래서 예전에 도읍지를 국이라고 했거든요. 거기에 살고 있는 국인이라고 했고, 그러니까 고구려의 도읍지가 어디 있어요? 예, 그 당시 이제 국내성이겠죠. 국내성이나 뭐 저쪽 이제 뭐 한인 그쪽 지역이 있죠. 오년산성 그 부근에. 그래서 여기 하면 국내성 같은데 국내성의 동쪽에 대혈 큰 궁궐, 대혈 큰 그 뭐냐면 동굴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국내성의 동쪽에는 큰 동굴이라는 의미거든요. 거기에서 무슨 행사를 했냐면 그 당시 이제 그 시조신 규모가 유아 부인의 어떤 그 제사를 지냈어요. 이걸 동맹이라고 하죠. 동맹. 예. 동맹. 이걸 이제 그래서 또 뭐냐면 국내성이 이제 그 당시 이제 계도부의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계도부 중심에서 이루어진 그 큰 모임이라서 국중대회라고 했어요. 이때 국이라는 것은 도성, 그러니까 계도부의 도성인 국을 의미해요. 자, 그래서 국내성을 의미하죠. 그래서 고구려 10월에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를 거했고 이를 국중대회라고 했다. 나라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도송이라고 이제 보시면 도송 안에서 일어난 큰 뭐냐면 그러니까 계로부 수도였던 국내성에서 일어났던 큰 대,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뭘 했냐, 이렇게 했는데, 자, 이때 이제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일종의 퍼포먼스 같은 것들을 행사를 했죠.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이 있는데, 일단 고구려는 시조 주몽간 그의 어머니 유아의 사당을 세우고 제사를 했고요. 이 사당들은 수도 이외의 지방에도 세워졌다. 그리고 이제 수도에는 종묘 사직을 설치하고 왕실 조선과 곡식실을 이제 뭐냐면 제사했다. 종묘 사직을 세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백제 같은 경우에는 시조신 제사에서 좀 눈여볼 게 뭐냐면
동명의 사당과 시조의 사당을 세웠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동명은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고주몽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 말한 것처럼 부유주의 공동의 시작. 동명성왕, 부유의 건국자를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있고, 그래서 백제가 동명을물을 짓고 제사를 지은 것은 부유의 정통성을 잇고 있다는 걸, 뭐냐면 드러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볼 수 있듯이 무슨 계승의식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부여 계승의식을 봤다. 자, 그다음 시조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되게 그 온조를 지내는 것도 있고요. 여기 온조죠. 그래서 이제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백제 그 뭐냐면 중국식 기록에 의하면 구태라고 이제 있는데, 요때 이제 구태는 누굴 의미하냐? 뭐 온조로 해석할 수 있고 고의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해석마다 좀 달라요. 그래가지고 요걸 이제 볼 때 온조 계통 뭐 그다음 비료 계통 할 때 구태를 고의로 이제 해석을 해갖고 고의를 이제 때로 새로운 왕통 계열로 보는 학자도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고의로 이제 비료 계통을 보긴 하는데, 그래서 이제 초창기 때 이제 확실하게 온조 계통과 비료 계통이 있고, 그다음에 제3의 왕통이었던 국태 계열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이제 뭐냐면 역사 그 기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해석 문제죠. 그다음에 신라 같은 경우에도 뭐 박혁거세를 시종을 세워가지고 했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시조신을 가지고는 이제 전 그 영역을 지배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각 부족마다 또 그 나름대 부족신도 있고 하니까 충돌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이제 부족들을 하나 통합할 수 있는 좀 더 고차원적인 추상적인 어떤 종교 체계가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이제 불교죠. 그래서 그 삼국은 이런 중앙 집권화 하는 과정에서 사상 통합을 위해서 불교를 남북주로부터 이제 이렇게 수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불교 수입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볼 텐데요. 먼저 볼 게 이제 고구려죠. 자, 보면 고구려는 불교 사상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구체적 기록이 많지 않고 주로 외국에서 활동하는 승려대 행적을 확인한다. 근데 이거는 뭐 고구려뿐만 아니라 백제도 마찬가지고 모든 영역에서 그래요. 왜냐면 이제 삼국사기나 삼국유사가 다 신라 중심이었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백제나 이런 고구려 관련된 기록이 이 백제와 고구려 멸망하는 과정에서 많이 소실됐어. 그래서 그 당시 뭐 이전이라든지 김부식이 그런 것들 이제 삼국사에 삼국유사를 이제 편찬할 때 기록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 없는 얘기를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해지는 얘기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뭐냐면 유물이나 유적,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외국 그 사료도 있죠. 그래서 중국 측 사료나 일본 서기 같은 일본 측 사료들을 끄집어내갖고 좀 비판을 가해서 이게 이제 그 우리나라 역사와 관련된 고구려 백제 관련된 내용을 끄집어내는 그런 것들이 하고 있죠. 뭐 하여튼 이렇게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고구려 불교 사상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구체적인 기록은 많지 않고 주로 외국에서 활동했던 승려들의 행적이 확인되었다. 자, 불교를 공식 수용하기 전인 4세기 중반에 이미 고구려 출신 승려가 동진 고승들과 교류를 하였고, 5세기 때 저는 이제 앞에 이제 한통에서 한번 읽은 것처럼 중국에서 유학하며 여러 곳에서 삼농화를 배웠던 승랑은 북인도 출신 구만화집, 구만화 10이라고 또 하는, 근데 우리 친숙한 인물이죠. 요 사람은 아, 예전에 그 중국사 관련돼 갖고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 이 사람은. 음. 그래서 하여튼 이 구만합이 중국에 소개한 불교 사상을 연구한 삼농종 이론체계를 확립했다. 자, 예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삼농종 단계에서는 어떤 단계냐면, 저는 이 위진남북조 시대잖아요. 그래서 위진남북조 시대 때 보면 이제 중국에서 인도 불교를 이제 뭐냐 본격적으로 이제 오리지널 불교를 수입해서 연구할 단계거든요. 그와 함께 이제 우리나라 고구려도 좀 늦었지만, 약간 그 시차는 잠깐 늦었지만 그래도 이제 뭐냐면 삼농종 같은 이제 인도식 불교를 받아들였다 단계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6세기 후반 이후에 중국에서 활동 고구려 승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제라든지 감징이라든지 그다음 해간, 이런 사람이 일본을 건너가서 불교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뭐 이렇게 있고요. 자, 백제를 보겠습니다. 백제. 백제는 이제 침략왕 때 이제 불교를 수입했다고 하거든요. 어디에서? 동진에서. 예. 그래서 이제 남조는 아니지만 이제 남조에 전에 동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일종 강남 왕조에서 이제 주로 이제 불교를 수입을 했다는 거, 이런 것도 있고요. 침략왕 같은 경우에는 딱 이게 업적 하나가 그 불교의 수용이야. 그 외에는 없어. 이 사람은 이제 1, 2년 살다가 죽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때 동제방향 사신을 따서 서역 승려였던 마라나타가 찾아와 침노왕의 궁궐에 머물면서 우대를 받았다. 자, 그리고 이제 이듬해 이제 뭐냐면 또 한성에 사찰을 짓고 10명의 숙녀를 출가시켰다. 그리고 이제 475년 운징을 천도한 뒤에 백제 왕실은 더욱 적극적 불교 장려인데 앞에 얘기한 좀 백제 같은 경우에는 남조 국가들과 많이 교류를 했어요. 남조 여러 국가로부터 이런 이제 조공 책봉 관계를 맺고 그다음 책봉호도 받고 그다음에 불교라든지 뭐 건축 양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수용하고 그랬거든요. 자, 그래서 백제는 중국의 남조 양과 긴밀한 협력을 추구하면서 양무제의 숙물 정책을 본받아겠다. 자, 양무제 딱 어디에서 봤죠? 요번에 기출문제 나온, 딱 중국사에서 나온, 그래서 이제 후경의 난이 일어나가지고 그때 이제 양무제가 후경한테 갇혀서 이제 뭐냐면 유폐당했다가 굶어 죽잖아요. 자,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양의 선진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했고요. 서왕 때 건설된 사비도성은 양의 수도처럼 큰 사원을 배치한 도시로 계획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양나라 기술자들이 무릉왕 때 와가지고, 무릉왕 때, 벽돌 무덤 같은 것들을 이제, 그냥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양나라 기술자들이 이제 도움을 받고 하는 건데, 건축분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릉왕릉 외에도 송상 육구군도 건축분이죠. 예. 요거와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삽이라는 것은 예전에도 한번 말한 것처럼 계획도시예요. 계획도시. 원래 있었던 곳에 이제 뭐냐 도시 옮긴 게 아니라 이 계획도시야.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고대시대 때 나성이라는 게 없었어요. 물론 나성이라는 게 없고 저도 백제도 고구려 영향을 받았고 산성 위주 체제였거든요. 병조성과 상성 위주. 근데 나성이었다. 그래서 이 사비도성은 이런 나성이었던 것이 중국식 이제 성이죠. 온 그 궁궐이나 이런 것들 다 이제 그 뭐냐면 아우르는 그 성체제를 만드는데 중국체제인데 고대 시대 때 나성은 두 가지 정도 대표적인 게요. 사비성, 그 다음에 평양, 그 당시 장흥성이라 불렸던 곳인데 요 사비도성도 양나라의 기술자의 어떤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6세 후반에 사비도성 밖에 왕흥사를 세우고 그 다음에 무왕 때 익산에 천도했다는 설이 있죠. 천도설. 그래서 이제 익산에 여러 이제 뭐냐면 궁궐터라든지 그다음에 사찰터가 이제 발견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미륵사죠. 그 미륵사는 이제 예전에도 말한 것처럼 선화공주가 뭐냐면 무왕하고 같이 세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지금은 좀 약간 멀어진다 보시죠. 이 선화공주 이름이 안 나오고 그 복장문에 사택 덕적이라는 그 뭐냐면 사택시 집안의 공주가 나오잖아요. 집안 여자가. 그래서 이제 하여튼 뭐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백제 같은 경우에는 그 일본에도 불교를 많이 전파했어요. 그래서 일본의 불교는 거의 백제 불교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아스카 문화하고 연결됐다. 뭐 이거는 있고 자 그래서 뭐 이거 밑에 있으니까 이거 각자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자 자장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요번에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사람이 자장이죠. 자장. 자장.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이게 뭐야? 왜 없어져? 방에서 계율학을 공부한, 계율학은 예전에 얘기했을 거야. 계율종 또는 율종이라고 부르는 건데, 주로 이제 그 사찰 내에 어떤 이제 그 규범,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그런 그 종파가 계율종이에요. 근데 이 계율종, 율종은 그 뭐 고구려뿐, 뭐 신라뿐만 아니라 고구려, 백제도 다 강조되는 거야. 그래서 그 계율종에서 이제 율을 강조하는데, 율은 이제 이걸 통해서 뭐냐면 또 나중에 뭘 받아들이냐면 율령, 이런 것들 받아들이는 기반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여기 보면 당에서 계율학을 공부하고 돌았던 자장은 그날 승려들의 청정한 수행을 권하면서 국왕을 비롯한 제가 신자도 보살기를 받고 적극적으로 뭐냐면 그 불교적 이상사회를 추구했다. 보살기는 이제 그 밑에 있으니까 각자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아마 여기 보면 대승불교 일반인까지 지킬 계율 같은 것들 이제 있다. 그래서 승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 지키는 계율을 보살계라 한다라고 이제 요 밑에 용어 설명이 있고요. 자, 중국에서 불교와 함께 유학사서 공부했던 원가왕인데 진평왕과 선도왕 때 외교문서를 작성하는 편
그다음에 제가신자들이 지킬 세속의를 제시했다. 세속의 되게 유명하죠. 여기 뭐 사군이춘, 사친이요, 교의신, 인조모태.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것들이 어떤 유교의 어떤 덕목이지 불교 덕목은 아니잖아요. 불교 덕목은 이제 좀 해봤자면 살생유태.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불교가 상당히 국가 불교적이고 허국 불교적 성격을 띠고 있다라는 걸 이제 보고 있죠. 자, 그래서 불교가 확산되면서 고대인들의 죽은 이에 대한 새롭게 사유를 하기 시작했다. 죽은 뒤에 현재같이 삶이 이어진다는 생각을 벗어나고 현세에 업보했던 인간과 동물 등이 다시 태어난다는 윤회사상을 접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걸 이제 죽은 뒤에 현재 같은 삶이 이어진다. 이걸 이제 무슨 사상이라고 하죠? 계세사상이라고 해요. 계세사상. 그래서 예전에 이제 무덤들, 그러니까 불교 전에 그런 무덤들 보면 규모가 되게 크죠. 그래서 그 저기 뭐 적성 목합본 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거기에다가 또 사람을 이제 많이 순장을 시켜놓죠. 그건 뭐냐면 내 어떤 그 현재 삶의 그 어떤 지위가 죽은 후에도 계속되고 그 때문에 내가 이제 죽은 후에 이제 갈 때 내 종자들도 같이 가야 되겠죠. 날 보살핀 얘들도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부장품도 이제 같이 가지고 와야지 그 내세의 삶도 풍족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목적에서 이제 뭐냐면 무덤도 크게 만들어서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고 죽은 후에 어떤 삶도 현세의 삶도 그대로 이제 이어가지고 하려고 이렇게 무덤도 상당히 크게 만들고 부장품도 넣고 많은 사람을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불교 들어오니까 그 필요가 없어. 윤회 사상이야. 그래서 내가 이제 현세의 업을 얼마나 쌓느냐에 따라서 다음 생에 어떻게 그 뭐냐면 좋은 지로 태어날 수도 있고 나쁜 지로 태어날 수도 있고 그 동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인간은 태어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무덤에 뭐냐면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금은 보화를 집어넣을 필요 없고 사람을 죽일 필요 없고 그냥 대규모 이제 뭐냐면 이런 그 무덤을 만들 필요 없죠. 그러니까 이제 무덤 규모가 축소되고 부장품도 점점 이제 줄어들게 돼요. 예. 그래서 이런 계세 사상의 윤회 사상의 어떤 그 변화는 무덤 규모의 어떤 그 뭐냐면 이제 축소를 일어났고 그 다음에 부장품도 이제 많이 넣지도 않고 그다음 순장도 없어지게 돼. 물론 순장이 없어지는 거는 이거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이제 농업사회 발전되면서 노동력 같은 것들이 이제 필요하고 굳이 이제 뭐냐면 하지 않아도 자신의 이제 권위를 다 누구나 알아주니까 할 필요 없는 것도 이제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그중에 이제 종교적 이유에서 찾아보면 여기에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무덤 규모 축소는 이런 계세 사상에서 윤회 사상의 어떤 전환 이런 것들하고 연결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불교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깨달음을 얻어 윤회를 벗어나는 것이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가장 좋은 천선세계, 특히 다음 세상에서 부처가 되어 들어온 미륵부인은 도솔천에서 태어나기를 기원하였다. 자, 요걸 이제 알려면 미륵사상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미륵이 아니라 지금 그 뭐랄까요? 정토사상. 네. 그래서 예전에 정토 사상에 대해서 좀 기초에 잠깐 언급했는데 정토 사상은 이제 우리는 정토종이 안 들어오고 사상 측면에서 왔죠. 그래서 이제 일본이라든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정토종이라는 어떤 그 교단이 만들어졌는데 우리는 이제 그 교단은 안 만들어졌고요. 다만 이제 사상 측면에서 각 종단에서 정토 사상을 받아들이는데 자, 하여튼 정토 사상이든 정토종이든 이게 유포되면서 불교가 점점 종교화되고 대중화되기 시작하죠. 예. 근데 이 정토 사상도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야. 이게 되게 복잡해.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도솔청 관련된 내용도 이 정토 사상의 하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정토 사상을 크게 나눠보면 그 무슨 사상과 무슨 사상이 미타 신앙하고 미륵 신앙이 있어요. 미륵 신앙. 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미륵 신앙도 이제 상생 신앙과 하생 신앙이 있어. 예.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자, 미타는 이제 뭐냐면, 요거는 나무 아미타불 간세음 보살. 아, 여기 많이 들었죠? 아미타불. 이거 이제 통일신라 부들구하고 이제 관련되는데, 간세음 보살. 어, 나무라는 건 나무스, 범어도 믿습니다. 뭘 믿어요? 아미타불. 아미타불과 간세음 보살 믿으면
영락에 죽은 후에 이제 극락사에 갈 수 있다. 서방 정토에 갈 수 있다. 그런 내용이야. 나무 아미 나무 아미타불 나는 나무 아미타불 간세음보살만 연불하면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예수 천국 불신지옥 예수만 믿으면 죽은 후에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내용이죠. 이게 미타 신앙이야. 미타 신앙은 신라 중대 때 널리 유행하죠. 그래서 이제 원효 그 승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미타 신앙하고 이제 연결돼 있고 미륵은 상생과 하생시라고 또 나눠볼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게 도솔청 관련된 내용은 뭐냐면 상생신앙. 미륵이라는 것은 뭐죠? 여기 지워야 되겠네. 예. 미륵이라는 것은 이제 부처가 죽은 그러니까 지금 고타마 시타가 죽은 후에 억경년 후에 탄생된 이제 새로운 부처잖아요. 새로운 내용 부처. 물론 이제 시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미륵이 내려올 때 그때 이제 전륜수왕을 이제 그 미리 그 전에 보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미륵 신앙하고 전륜수왕하고 연결돼 있는데 근데 그 미륵 신앙은 두 개로 나왔죠. 상생과 하생이 있어요. 상생이 뭐냐? 도솔천으로부터 이제 설명했는데 도솔천은 뭐냐면 불교에서 제일 이제 성스러운 산은 이제 가상의 산이지만 수미산이 있어요. 예. 뭐 인도의 어디엔가 뭐 수미산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 존재하는 산은 아니죠. 수미산 북쪽에 이렇게 위에 도솔촌이라는 게 있어요. 이 도솔촌 밑에 뭐냐면 정토가 있어. 정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오늘날 말하면 천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신자가 열심히 기도를 하면 어디까지 올라 갑자기 이제 후구처럼 이렇게 도솔처럼 이렇게 미륵불이 살고 있는 이게 미륵불이 이제 뭐냐居住하고 있는 도솔촌에 갈 수 있다는 사람. 내가 살아서. 그러니까 정토는 내가 죽어서 가는 거고 그 뭐냐면 그 상생은 내가 살아서 도솔촌으로 갈 수 있다는 거야. 죽어서 가는 것보다는 살아서 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제 도솔청 그 관련된 이제 선화 내용을 보면 어떤 뭐 그냥 시녀가 열심히 이제 하녀가 열심히 이제 기도를 했더니 연불을 했더니 죽은 후에 이제 뭐냐 아니 죽은 후에 갑자기 하늘을 이제 지붕을 뚫고 저 도솔청 올라갔다 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야, 그래서 이 도솔청 관련된 신앙 그러니까 믿을 그 상생 신앙은 주로 이제 누가 믿었냐면 이건 이제 민중들이 믿었던 종교예요. 민중들이.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생신앙가 있어. 하생신앙. 하생신앙은 이제 미륵불이 내어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메시아 사상이죠. 예. 그런 것도 있는데, 자, 이 하생신앙은 이제 주로 이제, 이거는 오히려 지배층들이 믿고 있었다가, 제가 말을 잘못했네. 상생신앙은 민중이 아니라 지배층들 믿었던 거고, 하생신앙은 처음에 지배층들이 이제 그걸 이제 이용했죠. 뭐 전륜성 신화도 요거와 이제 하생신앙하고 관련돼 있죠. 미국 하생신앙하고. 자, 근데 나중에 그 당시 후삼국 시대에 들어가면 이때 민중들이 믿기 시작해. 야, 미륵가생. 원래 미륵가생 신앙은 민중들이 좀 믿어요. 예. 그래갖고 하여튼, 그 미륵불이 내려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미륵하생 신앙을 제일 잘 이용했던 사람이 궁예 같은 사람들 있죠. 궁예. 그리고 미륵하생 신앙은 우리나라 그 외에도 고조시대, 조선시대 때 민심이 그냥 별로 안 좋거나, 이렇게 할 때, 이 미륵하생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뭐 여러 가지 반란이 일어나고 그러고 중국이 더 심하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백령교의 난이나 이런 것들은 다 미륵 하생신앙을 바탕으로 한 거야. 예. 그래서 이렇게 한번 그 정토사상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고, 이 정토사상은 뒤에 통일신라 시대나 요거와 또 연결돼 있어요. 자, 하여튼 요 앞부분 관련된 내용은 이제 뭐냐면 정토 신앙 중에 미륵 상생 신앙과 관련된 내용인데 볼게요. 도솔천에 태어나지 못하더라도 윤회를 거듭할 미륵이 지상에 내려왔을 때, 여기까지가 이제 하생 신화죠. 예. 미륵이 지상에 내려서 그의 설법을 깨달으면 얻게 되기를 바라는 신앙도 널리 퍼졌다. 자, 요게 이제 미륵 하생 신앙이야. 예. 그래서 이제 진흥왕의 수소 정룡서의 내세운 배경도 전룡서의 이 세상에 이상 세계 건설하는데 미륵이 지상에 출현한다는 믿음이 있다. 그래서 미륵이 내려오기 때문에 전룡석이 내려와갖고 미리 한번 쫙 이렇게 세팅을 해주는 그런 역할이 전룡서왕인데 전룡서왕은 진흥왕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서왕도 이제 미륵이 있었어. 서왕도. 예. 그리고 이제 그 기원을 따지면 아속하왕이죠. 예, 아속하왕이 또 전룡서왕에 대해서 했잖아요. 자, 그리고 진평왕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진흥왕도 그 입각에서 자기 아들을 동률 사륜 이렇게 이제 정했잖아요. 예, 그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미륵이 뭐하고 또 연결됐냐면 하랑과 연결됐어요. 요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는데 신라에 있는 미륵이 하랑의 모습으로 나타날 거예요.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건 약간 이제 그 불교보다는 좀 약간 신두교 요소가 좀 강해요. 예. 신두교에 보면 그 이제 제가 이제 예전에 기타사 이제 인도사 할 때 얘기할 텐데 얘기했는데 아바타라라는 신앙이 있어요. 그래서 비슈누라는 신 있죠. 비슈누. 그래서 그 비슈누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죠. 이걸 아바타라, 영어로 아바타 이렇게 있는데 요것도 이제 영향을 받아서 불교에 이제 그 영향을 줬죠. 그래서 불교에서도 그 신주교적 요소가 돼갖고 미륵이 하랑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런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하랑하고 미륵신하고 연결돼 있어. 이런 것과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이제 이거 관련돼서 한번 예전에 기초에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삼국시대에 불상을 만들면서 새긴 글귀에 사후에 도솔촌에 태어난 미륵의 설법을 듣거나 그다음 도솔촌에 태어나지 못하더라도 먼 미래에서 그 미륵을 만나 깨달음을 얻게 기원한 내용이 담고 있다. 이게 사후가 아니라 살아있을 때요. 이거 좀 약간 잘못된 것 같아. 그 내용이. 그 다음에 현실의 고통으로부터 구원을 손길에 내민다는 가는보살이 있다. 자, 앞에서 얘기할처럼 아미타 신앙 있죠. 그래서 이제 미륵 신앙 같은 경우에는 미타 신앙도 같이 있다고 했잖아요. 미타 신앙. 그래서 미타 신앙인데 이 미타 신앙은 이제 문제가 뭐냐면 지금 문제를 해결해 주는 신앙은 아니에요. 예, 내가 죽은 후에 서방 전투에 가는 그런 것들이죠. 근데 지금 살아있을 때 나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할 거네요. 그때 이제 등장한 게 가는보살이야. 가는보살. 이 가는보살은 내가 살아있을 때 현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야. 이제 보살이죠. 그래서 부처라고 하지 않고 보살이라고 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은 깨달음을 얻으면 부처가 되잖아. 예. 근데 자기가 부처가 됨에도 불구하고 깨달음을 뭐냐면 얻음에도 불구하고 부처가 되지 않고 현생에 남아 있어갖고 계속 이제 사람들이 깨달음을 이끌어주는 사람을 보살이라고 하거든요. 가는 보살도 마찬가지예요. 가는 보살도. 예. 그래서 이제 가는 보살 모시는 가는 사찰이 상당히 이제 돈을 많이 번다고 하죠. 여기 가면 이제 자기 아들 이제 뭐냐면 시험에 합격해서 하게 해달라고 빌거나 그런 거 같은 돈을 많이 기부하잖아요. 자, 뭐 하여튼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이런 삼국시대부터 이런 이제 정토 사상이 널리 확산됐다. 그리고 제가 정토 사상에 대해서 이제 그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자, 그다음에 도교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도교는 이제 우리나라 도교는 특징이 뭐냐면 아까 종토 사상처럼 마찬가지로 어떤 교단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예, 교단이 체계적인 교단이 만들지 않았고 그 대신에 여러 가지 이제 사상들이 도교 사상이 이제 여러 사상과 이제 접목해갖고 발전했다 이런 것들이 특징이죠. 그래서 이제 요거 도교는 한국에 건너서 독자적인 교단을 이루지 못하고 발전하지 못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사상과 연결되고 기존의 사상과 연결돼서 도교 사상은 널리 확산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에 내용을 보면 고구려 말기에 집권자 연개 소문이 도교를 중시했던 당의 황씨가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하려고 아마 이거는 초창기 때 이제 얘기예요. 예, 연개 소문에 뒤에 얘기했지만 그 당나라하고 전반적으로 사이가 별로 안 좋았지만 초창기 때는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도사 8명을 초빙했다. 자, 이들을 위해 사찰을 도관으로 바꾸자. 사찰을 도관, 그러니까 불교 사찰을 이제 도관으로 바꾸니까 이 항에서 승려 보독이 백제 망명했다. 이렇게 했죠. 아마 이제 그 연개 소문은 도교를 통해서 불교 세력을 견제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이 보독이라는 사람이 세웠던 것이 열반종이죠. 열반종. 예. 자, 이런 상황에서 도교가 고구려 사회에 제대로 뿌리내기 어려웠다. 이렇게 있고요. 도교와 달리 신성사상은 정통인 천신 및 산시시설 교육 때 성격이 모두 유행했다. 그래서 뭐 고구려 벽화라든지 백제 금동대왕이나 삼수문이 벽돌이라든지 이런 신선세계가 이제 모사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뒤에 넘어가서요. 첨언사상인데 뭐 첨언사상 각자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고구려의 고궁복화야. 예. 그래서 고구려의 고궁복화가 아주 되게 그 첨언 영상들을 사실제 그렸다고 하는데 자 고구려의 첨언 지식은 일본 다카마스 고궁과 기토 고궁의 별자리 그림에도 영향을 미쳤고요. 요게 중요한 건데 뒷부분에 왜 중요하냐? 당연히 임용 시험에 나오는 중요하다는 거는 인고에 기초에 나왔기 때문에 중요한 거야. 그래서 제가 이거 언급을 한 건데 요걸 좀 기억을 해주세요. 조선 초에 만들어진 천문도인 청상열차 분야지도가 평양에서 발견돼 고구려
청문들 바탕으로 제작된 만큼 수준이 높았다. 요게 이제 중요하죠. 천상 열차 분야지도 이게 뭐냐 하면 천상이라는 건 하늘이죠. 예, 그리고 이제 열차라는 것은 뭐냐면 그 천문 형상을 얘기해. 천문 별자리 있죠. 별자리를 쭉 그 뭐냐 그린 지도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면 천문도라고 이제 보시면 될 텐데, 자, 이 천상 열차 분야 지도가 어떻게 발견됐냐면 평양에서 이게 이제 태조 때인가 태종 때인가 그럴 거예요. 하여튼 그때 발견된 거야. 평양 고구려 천문도.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죠. 그 당시 이제 이성계가 나라를 세우고 나서 그 뭐예요? 건국을 했잖아요. 하늘의 명을 받을 것을 받아서 건국을 했다는데 뭔가 그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때마치 평양에서 고기 천문도가 발견한 거야.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천상 열차 분야지를 만들어서 내가 하늘의 명을 받은 왕이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런 이제 뭐냐면 천문도를 내렸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천상 열차 분야지를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조선 공국의 합리화를 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런 게 점수 공개 정당화죠. 정당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이제 어떤 그것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청문도를 정치적으로 이용했다. 고구려 청문도를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청상 열차 분야 지도는 태조 때 외에도 그게 뭐 태종 그 역대 왕조도 있죠. 세종, 숙종 때까지 쭉 만들어져. 근데 이제 이거는 좀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림에 그 종이에 적인 게 아니라 돌에 새긴 거야. 네, 돌에 새겨. 찾아보시면 나오면 청산열차 분야지도 나오면 돌에 새겨서 이제 나타나서 이제 했던 거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 청산열차 분야지도 요거 명칭을 정확히 좀 외워주세요. 청산열차 분야지도 나올 수가 있어. 예. 자, 그다음에 그 밑에는 뭐 각자 읽어보시고 건축도 뭐 우리가 뭐 그 고대 건축까지 다 볼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여기 뭐 탑이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는데 탑만 좀 볼게요. 자, 고구려 사찰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자, 이 고구려 사찰의 탑은, 있는데, 근데 지금 아쉽게도 이 고구려 사찰에 대해서 탑이 나와 있지 않아요. 지금 유물유적이 없고, 다만 이제, 그 다른 탑이나, 뭐, 그림이나, 여기는 고구려 탑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요걸 통해서 고구려 탑이, 아까 이제 뭐냐면, 목탑이 있을까 보고 있어요. 목탑. 그 다음에 이제, 신라에 보면 항농사에, 있는데, 항농사에 보면, 항농사 구축 목탑 있죠.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분황사가 있죠. 분황사에 분황사 모전 석탑이 있잖아요. 요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신라의 항문사의 사각탑 모양의 건립했고 했지만 분황사에는 중국의 전탑을 품던 석탑을 만들었다. 전탑은 벽돌, 그러니까 석탑 하강을 벽돌 모양을 깨가 만들어가지고 그냥 탑을 만든 것이 분황사죠. 그래서 분황사가 요번에 예문에 나왔죠. 기출 예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분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고분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이제 09년 객관식 기출 문제 때, 09년부터 이제 객관식 기출 문제 언제 때까지? 13년 때까지. 그래서 몇 문제 나왔어. 네. 그래서 주관식 때는 나오진 않았거든요. 쟤는 안 나올 것 같긴 해. 왜냐면 정치사 위주 요즘에 나오잖아요. 혹시 모르기 때문에 한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 예전에 아까 이제 정치사 할 때 언급된 것들을 이제 좀 얘기를 했었죠. 여기는 한번 좀 정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고구려 고궁은 초기 냇돌을 막 쌓아서 봉봉을 만든 돌무지 무덤이었죠. 이걸 적소층이죠. 그래서 돌방 무덤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돌무지 무덤 같은 경우에는 맥족의 정통적인 무덤 양식이에요. 네, 그 지배층은 예족이었지만 맥쪽의 무덤 형태를 했는데 그게 이제 돌무지 무덤이죠. 이 적석총이라고 이제 하는데 돌방 무덤은 이제 뭐냐면 석실분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중국의 영향을 받은 행렬식 석실분을 얘기해요. 요거.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돌무지 무덤 초기 중심지였던 중국의 한인이라고 하죠. 집안, 국내선, 오녀산성 부근이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압록강 하류, 요 압록강 중류, 이렇게 지역에 집중 부통됐고, 돌방 무덤은 지하과 이제 평양 지역에서 모두 나타났다. 자, 돌방 무덤은 이제 어떤 거냐? 행렬식 석실본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 예전에 것처럼 요거는 이제 하강함으로 만들었지만 요 구조 형태는 중국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중국에. 예. 그냥 다만 중국하고 다른 점은 중국은 전축분이고 요거는 하강이니까 돌로 만들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돌방 무덤은 그러니까 국내성 말기 때부터 이제 나타나서 평양 지역에 이제 나타난 거죠. 그래서 고구려 중기 때, 시기 때 이렇게
국내선에서 평양으로 이렇게 천도하는 그 와중에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돌방 무덤은 구조상 벽화가 그려져 있고, 묻힌사람 행적을 적은 묘지도 쓰여 있는 곳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백제 지역의 고문은 처음에 토각마, 토충무였다가, 그 다음에 3, 4세기 때 적속충이 이제 출현됐다. 여기에서 이제, 백제의 건국자들의 어떤 기원 관련된 내용이 연결됐죠. 그래서 요게 예전에 한번 좀 이렇게 뭐냐면 그 백제가 고구려 관련 부여 관련됐던 그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그 때문에 좀 설명해 보면 예전에도 한번 설명하죠. 토강문하는 거 뭐냐 하면 토강문은 땅을 판 다음에 예전에 했지만 간을 집어넣어요. 이렇게 사람을 간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무덤을 이렇게 봉봉을 만드는 게 토각모야.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매장했다면 토각모 형태잖아요. 무덤 형태가. 근데 이게 우리나라 정통 양식은 아니에요. 이거는 중국에서 건너온 거예요. 중국이나 아니면 예족, 저쪽 부유족 계통의 그 무덤 형태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뭐냐면 백제 지역에 특히 이제 그 백제가 건국했던 1세기 전후에 이 토강모가 많이 들어왔어요. 토강모가.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토강모가 적속총으로 이제 출현됐다는데 이게 이렇게 연결관계가 형성이 안 돼요. 이게 무덤 구도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토강모와 적속총을 이제 연결하는 게 무덤을 이제 얻고 아니 무덤을 굳이 이제 해석을 하자면 이게 연결관계가 없거든요. 솔직히 적석충하고 소각무가 이제 완전히 그 앞에서 말한 것처럼 무덤의 형태가 완전 달라요. 돌 쌓는 거고 땅을 파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뭔가 연결관계를 찾으려고 했던 분들이 뭐냐면 이 토충무라고 하는 게 잘 모르겠어요. 이게 아마 이건 것 같은데 집석 봉토본이라는 게 있어요. 요게 어렵게까지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잠깐만요. 이게 많이 꺼지네요. 자, 직사봉투는 뭐냐면, 요게 이제 겉으로는 토강물처럼 이렇게 봉봉이 돼 있어요. 근데 요 주변에 돌을 쌓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제 이 직사봉투분이 뭐랄까요. 토강무하고 약간 이제 적석총하고 좀 적성무하고 이제 돌무지 무덤이죠. 돌무지 무덤하고 뭐 연결된 것은 가독의 단계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직석폭 부분을 토강무에서 적석총으로 넘어가는 가독 형태를 형성하는 분은 요걸 연결시켜가지고 보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 아, 그래서 있고 그렇지만 적석폭등분하고 요 적석총은 다른 거다. 적석총, 그러니까 계단식 돌무지 무덤은 나중에 4세기 때 새로운 이제 뭐냐면 세력들이 내려와서 생긴 거다.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직석폭투본을 토강모와 적석총을 나가는 중간 단계 무덤 형태의 보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냥 요거를 이제 그냥 뭘로 따로따로 보는 사람도 있다. 이건 그 적석총은 이건 직석폭투하고 상관이 없는 무덤 형태고 토강모를 더 발전시킨 무덤 형태다. 이렇게 보는 건데 첫 번째 견해에 따르면 이제 어떻게 됐어요? 어, 그 사람 고구려에서 세워가지고 이제 적극적으로 발전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호자를 세운 주장하는 분도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고구려가 아니라 이제 뭐냐면, 어, 그 초창기 때는 부요족 계통이었다. 4세기 때 고구려부터 새로운 계통의 어떤 그 세력들이 들어왔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잖아요. 무덤 형태에 따라서. 자, 하여튼 뭐 이렇게 이제 연결돼 있다. 부여에 왔냐? 아니면 고구려에서 왔냐? 그래가지고 무덤 형태에서 추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웅지와 천단회는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아서 웅지는 이제 그 당시 무덤이 어디 있냐면 송산리에 있었죠. 그래서 그때 벽돌 무덤과 그걸 보던 돌방 무덤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제 벽돌 무덤은 예전에 말한 것처럼 무슨 무덤과 무슨 무덤, 문흥왕릉과 그다음에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송산리 6호분이 있다고 했죠. 송산리 6호분에는 사신도라는 벽화가 있고 운흥왕릉에는 전축분에도 불구하고 벽화가 없죠. 돌방 무덤. 송산리 1호분, 뭐 5호분, 2호분 이렇게 다 그 돌방 무덤이야. 사비 시대 때는 돌방 무덤이 일반적인 무덤 양식으로 자리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신라를 볼게요. 신라는 초기 때 토강모에 만들었고, 이거는 아마 중국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 이 토강모는, 그 당시 중국과 교류하는 과정에서 한반도 남부에 이제 퍼졌거든요. 예. 자, 그래서 부유족 계통의 무덤 형태도 해석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그 중국과의 교육 과정에서 토강모가 이제 만들어졌다. 석강모도 이제 추천돼. 석강모라는 건 뭐냐면, 각을 나무로 짜는 게 아니라, 뭐냐면, 뭐죠? 그, 석으로 짜는 거야. 돌을 짜는 거야. 그래서
보통 이제 소각무에는 이제 목간이 들어가잖아요. 예, 각도 있어. 간하고 각은 이제 차이가 뭐죠? 간은 시체를 넣는 거고, 각은 이 시체를 둘러싸고 이제 뭐냐 부장품을 넣는 걸 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목간하고 목각은 구분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제 이거는 썩으면 나물 썩잖아. 무너지기 때문에 흩어졌기 때문에 이게 간인지 각인지 나중에 구분이 안 되고, 근데 석각무는 구분이 되죠. 썩지 않기 때문에 돌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돌로 보통 이제 시체를 넣고 그 주변을 이제 각에 이제 부장품을 넣는 거야. 그래서 이런 형태가 축조됐다. 그래서 신라의 대표적인 무덤은 3세기 무렵부터 추천된 그 돌무지 덜련 무덤이라고 해요. 돌무지 덜련. 3세기 무렵은 아마 이제 좀 기원 오래된 그 무덤 형태까지 이제 추천하는데 대개 보면 4세기에서 6세기로 보고 있어요. 3세기는 아마 예전에 초창기 때 이제 그런 것까지 다 합쳐갖고 있는데 하여튼 요게 이제 무덤이 돌무지 덜련 무덤인데 아 이게 이제 예전에는 말했지만 적성 목각군인데 대표적인 무덤이었다고 해서 이때 신라 지역에 이 무덤이 전반적으로 다 했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신라의 대왕릉 가보면 돌멩이 덜렁이도 있죠.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얘기했지만 요거는 주로 이제 뭐냐면 요기 때 이게 정확히 4세기 때인데 하여튼 뭐 중요한 건 아니까 요 시기 때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거야. 주로 누구 무덤 형태냐? 김씨 왕족들의 무덤이에요. 김씨 왕족. 저 북쪽에 있는 김씨 왕족이 아니라 김할지를 중심한 그런 김씨 왕족의 무덤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대개 미충왕 때부터 해가지고 언제 때 지증왕 때까지 무덤 형태고요. 요게 이제 있다가 요걸 이제 왜 만들었냐? 아까 전에 자신의 권위를 가시하게 한 거죠. 개세사상도 있고. 자,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버프왕 때 들어가면 이게 더 이상 크게 만들 필요 없어. 이제 더 이상 이제 크게 만들어서 이제 권위를 가시할 필요 없죠. 이미 나는 이제 뭐냐면 이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권위를 다 알고 있잖아요. 왕의 권위가 올라가니까 어떤 김씨 왕조의 권위가 올라가니까 더 이상 이제 무덤 규모를 크고 크게 늘려가 권위를 가시할 수 없으니까 무덤을 줄이죠. 이게 돌방 무덤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신라의 대표적인 무덤이, 그러니까 특징적인 무덤이 돌무지 덜련 무덤이지만 신라인들이 다 이 돌무지 덜련 무덤에 묻힌 게 아니에요.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그렇게 묻혔고요. 김시황과 대부분 사람들은 토강모라든지 석강모라든지 뭐 이런 무덤 형태가 있었고, 그다음에 신라 같은 경우에는 돌반 무덤은 이제 6세기 이후에 이제 등장했다고 하지만 이거는 왕실급 무덤에서 있고 지방 그런 세력가들 무덤에서도 이미 6세기 이전까지도 이전부터 돌반 무덤이 등장했어요. 예. 그래서 특징적이라고 했지 그 신라 지역의 무덤 형태가 다 돌무늬 덜문 무덤이 가 아니고 주요 형태도 아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삼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성곽이 발달됐어요. 그래서 성곽을 이제 발달 이유가 있겠죠. 전쟁 기간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 성을 중심으로 군사 행정의 거점을 향했다.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삼국의 공통점이 뭐예요? 제일 말단이 성이죠. 성. 음. 그래서 성을 중심으로 이제 운영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산성 중심이야, 특히. 산성.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산성 중심이야. 적이 쳐들어오면 특히 중국 세력 같은 사람들이 이제 중국 세력들이 막 쳐들어오면 뭐 앞에 나와서 평원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일단은 산으로 가요. 청야 전술이라고 하죠. 다 들판을 피우고 불태우고 평지성에 있는 것도 다 불태우고 산성은 이제 도망을 가서 버티는 거죠. 버티다가 이제 뭐냐면 어 물러나면 그 뒤를 후방을 치거나 아니면 상성을 이렇게 여러 군데 만들어가지고 적군들이 오면 이제 프리패스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후방을 끊는 거야. 산성에서 이제 그 병력들이 나와서 뒤에 후방을 끊어서 보급을 끊어가지고 그 결국에 본대가 이제 먼저 철수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형태죠. 그래서 요 산성을 이제 잘 했다. 그래서 이걸 산성을 잘 만들었던 그 나라가 고구려 백제 신라도 뭐 다 그렇지만 특히 고구려가 이제 많이 만들었어. 고구려. 그래서 고구려의 구려라는 명칭 자체가 성이라는 거잖아. 그래서 고구려 700년 동안 그 유지될 수 있었던 게 성을 잘 만들었기 때문에 그 성을 그래서 예전에 한번 11년 기출문제인가요? 그 성에 한번 고구려 성과 관련된 내용들이 좀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좀 볼게요. 그래서 앞에 말했던 중국의 쳐도 중에 평원을 할 경우 평원전에 싸울 경우는 질 수밖에 없죠.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중국은 맨날 평원에 싸웠기 때문에 이게 특화돼 있고 군대도 많고 장비도 많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일단은 청야전술 통해 다 뭐냐면 불태우고 어디 도망간다? 산성으로 도망가요. 그래갖고 이제 고구려 보면 산성들이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잠깐 보면 이건 이제 수당 전쟁 때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 이제 요동방어선이 있죠. 요동방어선. 그래갖고 고구려 강개토 대왕이 요동을 확보한 후에 여기에다가 이제 요하를 중심으로 해갖고 여러 성들을 만들었어. 네, 성들. 그 예전에 이제 뭐 그 국내선이 자주 털렸잖아요. 그 털린 이유가 이제 방어선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 요동방어선을 만들어서 그 뭐냐 국내선이나 그 다음에 뒤에 평양선을 보호하려고 했죠. 그 요동방어선을 보면 이게 비사성부터 시작해서 권한성, 요동성도 중간에 있는데 안시성, 백안성, 계모성, 신성, 현도성 등까지 쭉 해서 부여성까지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적은 이렇게 쳐들어오면 여기에서 맞고 일단 일성권 일선은 일선 방어선 여기서 맞고 그 다음에 여기 이선까지 이제 들어가면 여기에 국내선 중심으로 해서 내륙 방어권이 있어요. 그리고 평양성은 이제 평양선 주변에 또 방어권이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삼중으로 이렇게 방어선을 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수단 경쟁할 때 이 방어선을 뚫는 요동 방어선을 뚫는 게 힘들었고 결국엔 뚫지 못했죠. 네, 이거 나중에 설명했지만 그래서 이런 요동 방어선의 여러 성들을 이제 강개토대왕 때 만들었고요. 근데 이때 주로 만들었던 성 형태가 산성 중심이야. 물론 이제 그 요동성 같은 경우에 평지성이지만 거의 산성이야, 산성. 예. 그래서 이제 요거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는데 좀 볼게요. 여기 보면 오골성이 있고, 오골성은 이제 강동 부근에 있어. 이거는 이 요동 방어선을 뚫고 이쪽으로 이제 국내선 쪽으로 들어갈 때 국내선 내에 내륙 방어선, 2차 방어선에 있는 게 오골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또 뭐가 있냐면 백암성 있죠. 백암성 이렇게 보시면 암자가 돌속자잖아. 하강으로 만들었던 성이야. 그래서 요 백암성은 이제 뭐냐면 여기에 있는 요동방어선에 있는 성이죠. 그래서 여기 안시성, 요동성이 이렇게 있네요. 네. 안시성 이렇게 있는 요 선이 백암성이야. 여기 네. 요동방어선에 있는 백암성이고 백암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치라는 게 있죠. 치. 이 치가 이제 뭐냐면 보통 그 고구려 병을 그 산성을 만들 때 아니 고구려나 이제 그 뭐냐면 산성이든 평지성 만들 때 칠을 뒀어요. 그 칠을 두면 여기 접근이 오면 요 치 쪽에서 양면에서 공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옹송이라고 해서 마치 꽁이 이제 뭐냐면 이렇게 딱 웅크린 모습 있잖아요. 그래갖고 문에 웅송을 둬갖고 여기 문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둔 거야. 그 적이 여기 공격하면 공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 아니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중 웅송을 두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치라는지 웅송은 이 고구려 처음 만든 거야. 고구려가. 원래는 중국에서도 치와 웅송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 시기가 고구려 한자 뒤에 나타나. 그래서 고구려 상당히 뭐냐면 그 적을 막는데 요 성을 잘 이용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고려까지 가죠. 고려도 산성 중심이죠. 근데 조선시대에 들어가면서 이제 산성이 아니라 진간체제가 형성되고 또 오랜 평화이기 때문에 이렇게 읍성, 나성 중심으로 이제 바뀌게 되거든요.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그래서 예전에 요 관련된 성과 관련된 성곽기수 관련된 내용이 11년 기출문제에 잠깐 언급됐기 때문에 한번 얘기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 자 고구려 사람들은 험준한 지세를 이용해 적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혹가장 산성을 쌓고 적의 침을 대비했다. 자 산성은 길이 험하고 쉽게 접근하기 힘든 곳이 있었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산성 안에 평지에 생활했다가 외적이 침략하면 산성 올라가 방어하는 전략을 취했다. 그래서 평지성 산성 체제. 평상시에 평지성에 있다가 산성 올라가는 그런 것도 이제 그 고구에 잘 반영돼. 평지성은 그 국내성이었다가 전쟁 나면 한도사성 올라가고. 그다음에 예전에 초기 그 고구려죠. 평양 초기 평양 때는 산성은 이제 뭐냐면 대선상성, 안악궁성 이런 식의 이제 방어 체제를 만들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산성의 방어를 강화해 옹성을 샀거나, 이중성명을 샀거나, 옹성 아까 문에 만들었다고 했죠? 문에 만들어서 마치 뭐냐, 꽁이 그 날개를 이렇게 덮는 것처럼 만든 게 옹성이야. 예. 그 다음에 이중성병은 문에다가 이제 이렇게 문을 두 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웅성이 일정인데 이것도 이두 개를 거쳐서 저기 좋으면 밤에 갇혀서 공격하는 그런 거나 돌출된 치를 두고 성경을 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옹성이나 치는 후에 이제 그 고구려와 뒤에서 백제에서 보이고요. 뒤에 이제 뭐냐면 신라나 그다음에 신라한테 백제에서 보이고 고려나 조선에도 성곽기수에도 영향을 줘요.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또 넘어가서 미술과 음악인데 뭐 이런 것들은 볼 필요 없는데 그 밑에 요거 고분 관련된 내용이 좀 있긴 있어요. 그래도 좀 한번 읽어볼게요. 예전에 한번
객관식 기출 때 무슨 고분이 나왔다. 고분에서 뭐 그 어떤 그림이 나왔다. 그런 내용이 나왔거든요. 자, 그 미술 요소 고분벽화 불상의 대표적인 거다. 고구의 초기에 만들어진 안악사원과 덕후미 부분, 각접총과 무용총 등이 고분벽화에서 무덤 주인공의 초상과 생전 생활 모습을 그렸다. 그래서 이제 5세기 중반부터 6세기 초에 고군의 장청이 도보, 쌍용총의 생활 모습과 함께 동시에 연꽃의 장식물, 사신, 비천, 별전인데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제 돌방 무덤 같은 경우에 벽화를 만들 수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일상생활의 모습이 있다가 그 다음에 불교, 그 다음에 도교 이렇게 바뀌거든요. 이게 형태가. 자, 6세기 중반 이후에 강서대모, 강서중모, 사신촌 등 후기 고분에서는 사신도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도교적 요소죠. 그래서 병문에 가득 채웠고 일부 고분청은 신선인데 신선 사상을 반영했다고 보고 있어요. 보통 이제 신선 사상하고 도교는 좀 달라요. 근데 도교가 상당히 포용적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되면 도교하고 신선 사상이 결합이 돼버렸어.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백제와 신라 고분의 벽화 많지 않다. 백제 고분벽화는 대형 사신들 그린 앞에 공주 송상이 6호분 이렇게 있고요. 요거는 전축분이죠. 그다음 부여는 이제 그 무덤이 능상리에 있었어. 능상이 1호분이다. 자, 신라 수도 광주에서는 이제 고분벽 벽화 고분이 확인되지 않지만 고구에 영향을 받은 접경 지역인 영주에서는 숭은 벽화 고분이나 숭 어송모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뭐냐면 지방에서 많은 돌방 무덤이야. 그래서 6세기 중반에 이제 그 신라에서 돌방 무덤이 나오기 이전부터 지방에서 이런 지방 유적지를 중심으로 해서 돌방 무덤들이 만들어졌어요. 예. 자, 한편 경주 청라촌에서 나온 말들의 청마도 예전에 한번 설명했죠. 그래서 이제 말이안이라는 그 말이라고 하지만 기인한 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있고 이 기인하는 것은 이제 그 상상의 동물이죠. 네, 상상의 동물인데 우리가 기인하면 목이 길다고 해갖고 이제 근데 실제 상상의 동물 기인은 목이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뭐 약간 산초로 빠지는 얘기지만 그 당시 정화 대원정 때 정화의 그 별동대 일부가 동아프리카 지역까지 갔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수정호부터 기린을 선물 받은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와서 했는데 요걸 이름을 뭘로 붙일까 이제 고민하다가 그 우리가 상상 속에 기린 있죠. 이게 복을 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린하고 이제 부르기 시작한 거야. 이게. 자, 하여튼 우리가 생각하는 기린하고 지금 그 기린은 모양이 다르고 아예 다른 거예요. 이 기린은 지금 존재하지 않는 그냥 상상적인 동물이에요. 상상적인 동물이고요. 자, 하여튼 요때 기린은요. 자, 그래서 가약 고분은 6세기 중에 만든 고령의 고아리 벽화공의 연꽃과 꽃 분홍무늬가 그려졌고 백제 영향을 받은 걸로 보인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여기 이제 그 뭐 여러 불상도 있는데 이건 각자 보시고 예. 자, 공예품도 뭐 각자 보시면 되고 뭐 악기도 뭐 그냥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제 금동대왕로가 되게 유명하다고 했죠. 예. 그래서 이 백제 금동대왕은 도교, 신선사상, 불교 어떤 것들이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라는 것은 이제 신라가 초창기 때 이게 뭐냐면 흙으로 빚은 이 사 모양으로 한 그 인형 같은 게 있어요. 인형이랑 좀 그런데 하여튼 흙으로 빚은 그런 이제 사람 모양 그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 모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면 이제 그 당시 신라 토에 보면 이제 신라인들의 어떤 일상적인 모습들이 되게 많이 그려져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약기 연주하거나 춤추 형상도 있고 그 다음에 성교하는 모습도 있어요. 그래서 신라인들이 성에 대해서 상당히 개방적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 보는 게 토에서 볼 수 있는 신라 토에서. 예. 근데 이제 신라 토가 이제 계속 남아 있었으면 좋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중국에 영향을 받으면서 좀 정제된 형태의 이제 뭐냐면 도자기 형태로 이제 상을 빚게 되죠. 예. 근데 이거는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요. 토가 상당히 그 당시 일상적인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갖고 시민한국사에 있는 이런 삼국시대 문화 관련된 내용을 좀 봤고요. 자, 한국사 통론 관련된 내용을 이제 다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교과서를 넘어갈게요. 일단. 자, 이게 한국사 통론에서 이제 여기 남북국 시대로 볼게요. 이 남북국 시대. 자, 요거 하기 전에 첫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증번호는 50번입니다. 첫 번째 인증 50번. 자, 남북국이라고 했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남북국이라고 하지 않았죠. 요걸 그냥 통일신라 시대라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또는 뭐 후기신라 이렇게 있는데
그 발해라는 존재를 좀 약간 빼먹었는데, 자, 그러다 보면 이제 문제점이 있어. 통일신라 시대라고 딱 규정시켜 보면 그 대동강 이북의 지역,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 발해가 이제 차지했던 영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배제된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남북국 시대라고 이제 부르게 돼요. 이게 아마 제가 공부할 때는 그렇게 불렸나? 제가 하여튼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이게 90년대인가 그때부터 그렇게 부른 것 같아. 교과서에서. 남북국이라는 말은 남국과 북국이라는 인식, 그러니까 남국은 통일신라, 북국은 발해. 이런 것들은 그런 인식 자체가 이미 예전부터 있었어요. 최초의 기록에 나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남북국이라는 어떤 시대적 개념을 이제 제시한 거는 유독공의 발해고에서 제시했죠. 요 남북국 용어 자체가. 자, 그래서 이 남북국 시대에서 통일신라 발해 역사를 이제 같이 변칭해서 역사를 이제 뭐냐면 이렇게 그 지금 교과서 이렇게 그 내용 조직을 하고 있죠. 예. 자, 하여튼 뭐 이렇게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신라의 이제 삼국 통일 과정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뭐 안시정 전투도 있고 살수대첩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수나라와 당나라와 싸웠던 그 내용들이 쭉 나와 있죠. 예. 그래서 요게 예전에 한번 백가식 기출 문제 좀 많이 좀 나왔고 한 탄조 문제 나왔나? 예. 그리고 한국사 능력이라든지 수능에도 자주 언급돼요. 그래서 요 부분도 언젠가는 또 나올 것 같아. 주관식에서. 예. 그래서 요 부분은 좀 약간 심층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자, 삼국이 경쟁했던 시기에 중국의 통일 왕조인 수와 당이 차례 등장하면서 동아시아 국제 질서에 큰 변화를 일으켰죠. 이게 이제 중요해. 음. 이게 이제 6세기에서 7세기 때죠. 6세기, 7세기. 아, 그래서 이제 수는 좀 그렇고 당 때 당을 기준으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당을 기준해서 그 당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십자 외교가 등장했죠. 남북 진영과 동서 진영이 형성이 됐죠. 예, 당을 기준해서 그래서 남북 진영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위에 돌고이 있고요. 그다음에 고구려, 백제, 외가 이제 한 편 먹고 그래서 고구려, 백제가 이제 그 뭐냐면 어, 여제 동맹 같은 걸 맺잖아요. 예. 근데 이 여제동맹에 대해서 약간 설이 있어요. 이게 실제 존재느냐? 이렇게 있는데 하여튼 그 넘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동서진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아는 나당동맹 같은 거 있죠. 신라하고 당나라가 한 번 먹고 그래서 이제 이런 대립축이 형성이 됐어요. 당나라 때.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수와 당이 등장하면서 5, 16국대하고 왜 달랐냐? 5, 16국 시대나 뭐 남북조 시대 때는 이게 보역 그 뭐냐면 중이 분열되다 보니까 제대로 힘을 이제 결집할 수 없었죠. 그리고 서로 이제 뭐냐 삼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가 어떤 정통을 세우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특히 고구려나 이제 이런 백제 국가들이 이제 좀 갑질도 하고 됐어요. 근데 수화당이 등장하면서 이제 상황이 바뀌는 거야. 수화당이 되면서 이제 국력 한 곳에 직결될 수 있었고, 특히 중국인들이 지금도 중공공 하잖아요. 예, 시진핑이. 항상 얘네들이 이제 뭐냐면 중화의식이 쩔어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좀 불리할 때는 그 의식이 좀 약해졌다가 강해지니까 다시 이제 치고 올라온 거야. 내면 속에서 막. 그러면서 이제는 한번 이 기회에 진짜 이제 중국뭐 지금 그러니까 시연해보겠다고 조공채권 관계를 막 강화시켜 놨어. 예전에 형식적이었는데 더 강화해갖고 뭐 고구려 왕후부터 이제 직접 조례를 못하는 등.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데 그 뭐냐면 신라 같은 경우에는 좀 살살 비율을 맞춰줬거든요. 백제도 이제 뭐냐면 비율을 맞춰줬어요. 백제는 좀 약간 억울한 점이 있어요. 나중에 좀 얘기할 텐데. 근데 고구려만은 끝까지 수와 당에 개겼죠. 수야 당해. 자, 그러면서 이제 당나라부터 이제 수나라부터 신을 받게 돼. 왜냐면 수나라 당나라 입장에서 이 고구려 한번 손을 봐줘야지 조공책봉을 매기는 어떤 중국의 어떤 그 동아시아 패권을 유지할 수 있다 생각해서 공격을 했는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수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러 차례의 전쟁을 벌였다 이렇게 있는데 대개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수나 문제와 양제 때 전쟁을 벌였잖아요. 문제 때는 한 번. 음.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고구려가 말갈병을 통해서 요소를 이제 선제 공격하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보복 공격으로 문제가 이제 공격을 했는데 근데 공격을 하러 가다가 그다음 폭우나 태풍에 만나가지고 돌아왔다는 게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신체호 같은 분들은 아니다. 돌아온 게 아니라 원래는 싸우다가 적기 때문에 쪽팔려고 기록을 그런 식으로 남겼다. 뭐 이렇게 해서
그다음 뭐 이정기 장군이 뭐 깨부셨다 뭐 이렇게 있는데 뭐 기록이 없어가지고 그냥 그거는 검증될 수 없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양제가 세 번에 거쳐서 공격했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113명 대군은 1차 원정이야. 1차 원정.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수의 대군을 막았죠. 그래서 그 앞에서 말한 것처럼 보통 요동방어선 여기에서 이제 그 했는데 요동방어선을 치고 막았던 거야. 그래서 요동성을 치고 하니까 잘 안 깨지지 않으니까 그 당시 수양제가 별동대에 이끌고 이제 여기 30만 대군을 해갖고 파견했잖아요. 평양에서 치라고. 근데 해군은 여기에서 이제 박살났고 그래서 갔다가 뭐냐면 을지문덕이 치고 빠지고 하죠. 정면이 안 보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갖고 있지 못한 이제 순화 병사들이 결국에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돌아가다가 살수에서 청천강에서 공격을 받고 몰살 당하잖아요. 예, 그게 1차 침입이죠. 자,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갖고 격파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가 멸망하고 나서 당도 국을 위협했죠. 당태종이 그 당시 이제 근데 고종 때까지만 해도 뭐 그렇게 해서 사이가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당태종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고구려 영계소문이 등장하죠. 뒤에 좀 얘기지만 그래서 당태종과 영계소문 초창기 때는 뭐 하하호했지만 이제 대립이 이제 격화되면서 싸우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당태종이 즉위하면서 이제 뭐냐면 고구려 위협이 가속화되니까 고구려는 그 당시에 영계소문이 집권한 때가 아니라 그 뭐냐 영유왕 때요. 예, 그 전에 영유왕 때 이제 당의 침략을 대비하기 위해서 국경에 천리장성을 이제 쌓았죠. 천리장성의 위치를 잠깐 보면 여기 있죠. 기존에 이제 그 요동방어선에 있는 성들 있잖아요. 요걸 잇는 거야. 예.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만리장성처럼 모든 선을 다 잇는가 보다는 이제 학자마다 견해가 다르는데 여기는 이렇게 표시했긴 했지만 요 성과 성 사이에 일종의 가벼운 이제 뭐 보루 같은 것들을 뒀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루와 보루를 이제 서로 이제 갖고 성을 이제 잇는 방식으로 이제 한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강화도에 가보시면 거기에 보면 이제 진도 있고 보루도 있죠. 진과 진 사이에 조그만 이제 보루들이 쭉 있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성을 이렇게 완전히 다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보로보로 중간 둬가지고 이 방어 체제를 일직선상 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게다가 이 천리장성은 그 고려 시대 때 여기도 또 천리장성을 만들었잖아요. 예, 이거 나중에 했지만 요거와 좀 다르다. 그래서 이 천리장성에 이제 뭐냐면 그 감독관을 누구 파견하려고 했냐면 영계소문을 파견하려고 했어요. 영로왕과 그 사람들이 영유아가 그 일파들이 영유아가 그 일파들은 좀 약간 이제 당나라의 정세에 좀 약간 이제 온건하게 대하자 이런 되고 이에 반해서 그 영계소는 강경파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천리장성을 내치고 자기들이 정권을 이제 계속 유지하려고 했는데 그 강경파였던 이제 그 영계소문이 천리장성이 이제 파견 직전 또는 뭐 파견했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 후에 천연연습 감독관은 파견 직전에 또는 파견됐다고 했다는 설도 있는데 하여튼 파견하고 나서 또 뭐 병에 이제 그 아프다는 핑계로 또는 파견 직전에 병에 아프다는 핑계로 기록과 좀 다 달라요. 그러다가 이제 천연연습 완전히 가버리고 여기 계속 있으면 자기가 이제 권력에서 멀어질 거 생각하니까 이 사람이 막리지라는 군대를 거늘 수 있는 간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 갖고 영령을 공격하고 영령을 죽이고 그다음에 그 밑에 온건파들 다 싹쓸이해가지고 다 죽여버리고 보장을 내세워갖고 이제 정권을 장악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거든요. 자, 하여튼 그 당시 이제 보장이 영령이 죽었다는 소문을 드니까 이거 이제 명분이 생긴 거죠. 어떻게 신하가 그 뭐냐면 왕을 죽일 수 있냐? 내가 이제 뭐냐면 그걸 원수를 갚아주겠다. 이 못된 놈이네. 이제 군사를 이끌려 한 30만을 끌고 왔는데 이 당태종은 이제 예전부터 이제 그 수나라에서 당나 넘어갈 때 내전이 있었잖아. 그래서 군대 경력이 좀 있어요. 그래서 대군을 끌고 오지 않아. 대군을 끌고 오면 보군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예 뭐냐면 기병 중심의 정예 병력 30만을 가지고 공격해. 그래서 당태종의 공격은 나름대로 성공을 좀 초창기 때 거뒀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기 딱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여러 이제 요동방어선 있죠. 그 요동성도 뚫리고요. 그다음 배감성도 뚫리고 배감성을 스스로 항복한 것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안시성을 이제 공격을 하는데 이 배감성과 요동성은 석성이죠. 근데 이 안시성은 토성이야. 판축토법을 해가지고 그 판축토법을 통해서 성을 하나하나 다져가면서 만든 이 토성이거든요.
그래서 이 토성은 석성보다 약할 것 같지만 의외로 또 강해요. 왜냐면 이제 석성 같은 경우에는 돌을 부닥치면 돌로 이제 발사대고 돌을 이제 날리면 무너지잖아. 근데 토성 같은 게 돌로 공격하면 이게 딱 박혀요. 토성에. 그래가지고 이 안신 선수가 이제 양만춘이라고 이제 알려지는데 이거는 이제 후대의 전설상 인물이고 정확한 인물을 모르죠. 그래서 안시성을 뚫으니까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물러나게 되죠. 예. 그래갖고 더 이상 이제 자기 혼자 힘으로 요 고구려를 박살낼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때 이제 뭐냐면 신라하고 손을 맺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당 동맹이죠. 요 부분은 뒤에 좀 다시 얘기할게요. 예. 자, 그래서 결국에는 고구려는 당해 침입에 대비해 고구려 지역에 천리장성 쌓았다. 당태종은 직접 군사를 이끌고 고구려 공격했다. 그는 안시성에서 승리하면서 당해 공격을 물리쳤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고구려 수당 전쟁 관련된 내용을 제가 그 한국 통론이나 시민한국사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사 통론 90페이지 펴보세요. 자, 요 앞부분은 조공채권 관련된 내용이니까 이제 각자 읽어보시고, 여기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고구려 수당 싸움, 이렇게 볼게요. 자, 5세기 한반도 및 요동 및 만주 지역에 걸친 대자국을 건설하고 삼국의 주도적인 위치를 유지하고 있었던 고구려는 6세기 후반에 들면서 남쪽 신흥세력인 신라에 밀려서 한강 유역을 상실하고 북으로는 중국 대륙에 통일한 수와 충돌하게 됐다. 일찍이 고구려 장수왕은 당시 중국의 남북조 분리대 등을 이용해서 북주의 북이, 동이, 북제, 북주 등 차례 통교하는 한편 바다를 통해 남조의 동진, 소재양진과 사신을 보내서 친서를 도모함으로써 그 당시 이제 중국사를 견제했고 그 다음에 북방으로부터 위험을 예방할 수 있었다. 자, 이런 외교를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다면 외교죠. 이 다면 외교를 통해서 북방을 안정시킨 다음에 그의 이제 국력을 다 남쪽에 집중해서 남진 정책을 추구했죠. 그러나 수가 남북조를 통일하고 신라가 한강 유역을 차지한 후에 수가 직접적인 외교 관계를 맺으면서 고구려와 중국 왕조의 신성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하게 되었다. 자, 고구려와 수의 대립은 고구려하고는 신흥세인 북방의 돌고과 연결하겠다. 원래 이 돌고하고는 좀 약간 이제 뭐냐면 사이가 안 좋았죠. 그래갖고 이제 북방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났고 우리가 앞에 좀 6세기 때 그런 귀족 중심 연립 체제가 형성됐던 그 배경이어서 이게 돌고의 존재였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통된 적이었던 수하고 당이 등장하니까 돌고가 연결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하여 이제 고구려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점 요의 수의 요소 지역을 먼저 선제 공격했죠. 영향할 때. 이걸 이제 현대적 용어로 예방 전쟁이라고 하는데 적이 쳐들어올 것을 이제 미리 생각해서 이미 이제 어차피 쳐들어올 거 우리가 선빵을 떼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때 분노한 수 문제가 수육 30만 대군을 동원해 고구려 공격했지만 앞에서 말한 육군은 큰 홍수와 질병 만났고 수군은 서해상의 풍풍을 만나서 헛되이 퇴군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중국 측 기록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삼국사의 삼국 유사에 있는 그 고구려 관련된 기록들이 다 중국 측 기록이 많거든요. 거기에서 뺏겨와가지고 편집했기 때문에 하여튼 그것은 있고, 뭐 앞에서 그렇지만 출처는 명확하지 않지만 신처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정기인가 강정기인가 하여튼 그 사람이 이제 뭐냐면 와서 쳐부셨다 뭐 이런 게 있다고 그래요. 시험 문제는 안 나오겠지만 자 무제지를 이어서 즉위한 양제는 친히 100만 명을 대군했고 정확하게 110만 3만 명이죠. 113만을 이끄고 대대적인 침략을 이제 간행했고 이에 수의 육군은 고구려 전방의 요동성을 이제 포위 공격했으나 고구려군의 완악한 방어에 위해 실패했으며 수군도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가 평양을 치다가 크게 패배했다. 이에 이제 초조해진 양제는 별동대 30만 원을 직접 이제 뭐냐면 평양성을 이제 우문술로 하고 쳤다고 하죠. 평양성을 치게 했지만 고구의 명장 을지문덕이 유도작전을 벌려서 그 압록강과 살수를 건너 평양성 가까이 깊이 들어갔다가 지치고 굶주리게 되어 헛되이 철수하는 과정에서 살수 천천강에서 고구려 공격을 받고 전멸하고 말았다. 자, 이 싸움에서는 막대한 피해를 입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내란이 일어나요. 네, 내란.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그 정신 차리고 이제 공격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양제가 2차 원정, 3차 원정까지 하죠. 그러다 이제 2차, 3차 원정을 갔는데 양형감이라는 사람이 이게 2차인가 3차인가 이제 할 때 양형감이라는 사람 그 뒤에 이제 보급을 이제 담당했던 양형감이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그걸 이제 뭐냐 또 정보 그 핵 때문에 중단되고 2차가 중단됐을 거야. 그리고 그걸 이제 뭐냐면 진압하고 나서 다시 3차를 했는데 이미 3차를 간다고 이제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미 1, 2, 3차 동안 많은 병력이나 동원을 했고 많은 사람 죽어나가니까 이게 불만을 가진 이제 민중들이 들고 일어나서 결국에는 신라가 멸망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수요에 대해 이 당은 이게 당 이연 때는 나름대로 이제 뭐냐 통일하고 나서 전후복구 사업도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고구려하고 그렇게 사이가 안 좋지는 않았어. 그러니까 사이가 나쁘진 않았어요. 그래서 합평 관계를 유지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처음에는 고구려와의 하친을 깨하여 서로 사신을 파견하고 호를 교환했다. 근데 당태종이 집권하면서 이제 좀 달라졌죠. 당태종은 자기 아버지와 달리 적극적인 이제 외교 관계를 공세 정책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당시 이제 세계 제국의 건설은 야심으로 주위의 여러 나라를 침략하고 고구려의 어떤 게 압력을 가했다. 이 압력 관련된 내용은 뒤에 좀 다시 얘기할게요. 시민왕국사 얘기 때. 자, 이에 불안을 느낀 이제 그때 영유왕 때요. 영유왕 때 고구려는 국경선에 천리장을 쌓았는데 이는 부여성과 그 다음에 남의 비사성 아까 위치 보여줬죠? 방어선이었다. 자, 이런 가운데 당과의 관계에 자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건 고구려에 일어난 영계소문 전문이에요. 그래서 당시 장성 충조의 감독을 맡고 있는 영계소문. 아까 이제 영계소문이 축조를 맡아서 병을 핑계로 와갖고 쿠데타를 일으켰다. 영계소문이 그 뭐냐면 축조의 명을 받고 어차피 그쪽 가니까 내가 이제 실권을 얻으니까 이참에 쿠데타에서 했다. 그럼 더 여러 가지 서 있어. 자, 하여튼 그 얘기에서 영계에서 군사를 끌고 이제 평에 들어가 영유한과 그 다음에 자기에 반대하는 대신들 모두 죽이고 보좌왕을 세우는 등 수소 대망리지가 됐다. 그래서 망리지라는 것에다 대자를 붙인 거야. 그래서 영계소문이 왜 대대로가 되지 않고 대망리지라는 것을 계속 유지했을까? 망리지하면 아마 이게 뭐냐면 군사권을 갖고 있는. 그래서 그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 이제 후진타오가 있잖아요. 후진타오가 이제 그 강택민이 후진타오한테 이제 장정민이 후진타오에 넘겨줬잖아요. 권력을. 근데 장점이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게 군사위원회 주석이에요.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이제 후진타오를 통제하겠다 그 거잖아요. 자, 그만큼 이 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실제 실권을 가진 거 비슷하죠. 실권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망리지 대대로보다는 대망리지로 이제 통치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대대로는 이제 뭐냐면 그냥 얼굴 받은 내세우고 그 실권을 장악한 후 강력한 대외 정책을 펴서 신라와 당의 강경이 대응했다. 자, 이에 이제 백제군이 신라를 쳐서 나제 연합군이 요청 중인 합천선을 이제 대하선이죠. 대하선을 비롯한 40여 개를 빼앗자 그 당시 이제 고구려의 김춘추를 보내서 구원을 요청했는데 영계성 이를 듣지 않고 오히려 한강요를 반환 요구하면서 김춘추를 오랫동안 가두게 되었고 또한 신라의 공격을 중지하는 당의 요구를 거절했다. 이에 당태종은 연개소의 부항사를 문체를 부시고 고구려 공격에 이뤘다. 자, 요걸 좀 설명하면 당시에 이제 국제정세를 좀 설명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게 좀 복잡한데 요 설명 부분은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